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대선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이죠. 슈퍼 화요일 예비 선거 결과 트럼프와 바이든이 사실상 양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이 지지율이 크게 왔다 갔다 요동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2일 날이죠. 어제 미국은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한 3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졌는데요. 네. 여기서 바이든, 트럼프가 사실상 대의원 수의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예. 이제 전당대회까지 가기 전에 이미 이제 대선 후보의 리턴 매치가 이제 확정이 된 건데요. 이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미국의 각 주요 지지 정당의 지지자들이 표 결집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내로 모든 조사들이 지금 일찍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선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은데요. 구도, 바람,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 백인들이 전체 인구의 50% 조금 안 되는데요.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25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작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이 중에 뉴욕시만 하더라도 매월 2만 명 정도가 들어오면서 강도 건수들이 한 60%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중산층들이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또 바람은 현재 무당파층이 아직 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40% 정도가 미국에서 되는데 이들이 현재 트럼프에 대한 의심 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것을 2017년 대선 그 당시에 보면은 딸 이방카라든지 부인 멜라니아가 어느 정도 공헌해 줬는데 예. 이 두 사람을 지금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현재 딸 이방카 같은 경우는 2022년 아버지하고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예. 아버지가 대선에 승복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어 하고 아예 정치에서 발을 뺐고요. 그리고 이제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트럼프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백악관 시절 때부터 자기의 침실이라든지 자신 여사가 이제 근무하는 집무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런데 돈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거부했고요.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멕시코 이민자들 수용시설에 갔는데 이때 자녀들 수용시설에 갔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트럼프가 묵살하자 이번에 대선 과정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대신 차남 부인 라라가 대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인물 구도와 관련해서는 니키 헤일리에 투표했던 공화당 지지자들이 한 20에서 30% 되는데 예. 이들이 여전히 트럼프한테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직 종사자라든지 예. 고학력 여성층 그리고 고등 교육을 받았던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가 집권됐을 경우에 미국이 분단될 수 있고 헌법을 개정해서 독재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현재 두 후보 모두 미국 안에서는 한 65% 정도가 비호감 상태이기 때문에 인물 구도에서는 둘 다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지율은 아주 근소한 차로다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양 후보 간에 이렇게 장점과 단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들이 막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 간에 이게 전례 없는 상호 비방전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 어떤 정도입니까? 네,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선거 자금 모집이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즘이라든지 트윗 정치를 다시 재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좀 감성적인 언어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고물가가 바이든 되고 나서
됐다고 사실이고요. 또 세금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의 전비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 예. 그리고 국경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집권했을 때보다 3배나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예. 치안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넌 해고야. 네. 무능하고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 아하. 미국 역사상 최악,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거고요. 예. 이에 반해서 바이든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몰수권, 그러니까 자신의 반대하는 주라든지 그 행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갑자기 이제 뺏겠다는 거고요. 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권한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그 4천 명 정도 고위직을 임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 4천 명만 교체가 된다면 5만 명의 고위 그 공무원이라든지 스태프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천 명 정도가 되는 거에 비교하면 미국은 엄청 큰 거죠. 그러네요. 이뿐만 아니라 그 독점을 감시하는 연방거래위원회라든지 방송통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연방통신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자신 그 대통령 휘하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언론과 기업을 완전히 자극할 수 자극하네.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을 해체시키겠다는, 교육부를 해체시키겠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학도 설립하고, 그리고 젠더 교육이라든지 100원 우위 그 교육을 해주는 이런 그 기관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아주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 대놓고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편가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7개월 그 대선 과정이 남았는데 흑색 선전이라든지 근거 없는 그 음모론들이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요,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기사들을 보면 이 정도는 굉장히 정당한 비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 주로 이제 정책이라든가 국가적인 아젠다를 건드리는데 참 그 밑에 있는 다른 것을 건드리는 다른 선거전과 우리나라 같은 선거전과 비교하면 좀 비교가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참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관세 문제도 그렇고 전기자 정책을 폐지하고 화석연료를 더 부각시키고 탈탄소 목표를 크게 좀 지연시키고 이런 것들이 경제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핵심 공약은 딱 4가지입니다. 관세, 이민, 탈탄소와 감세 이 4가지인데요. 관세를 보면은 대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니까 최대 60%인데 물가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또 보편적인 관세,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GDP를 1%포인트 좀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4%포인트 떨어지고요. 중국인 가장 큰 1.2%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활발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폐지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산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세탁기, TV, 철강 쪽에는 어마어마한 상계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다음은 이제 이민 문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25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저임 일들을 해주고 있고요. 가정에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를 이를 규제시켰을 경우에 4년간 물가가 0.3%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트럼프 2.0발 그 물가 상승 압력을 미국에 있는 여러 그 기관들을 통해서 종합한 그림인데요. 대중국 관세만 하더라도 0.3%. 예. 여기에 모든 나라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면 다시 0.2%.
그리고 이민자를 규제했을 경우에는 0.3%, 그리고 감세를 했을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0.2이기 때문에 물가가 1%포인트 정도 뛰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FRB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다시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는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면은 미국 증시에 쇼크가 올 가능성도 크고 달러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자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아요, 지금은. 특히 주변국들, 미국 자체 내에서보다도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해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선택지가 2개밖에 없다. 나쁘거나 더 나쁘거나.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인데 경제에 미칠 영향 뭐 걱정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아무래도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기업인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네. 뭐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2018년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보면은 원달러율이 1달러에 1,050원까지 맞습니다. 갔었는데요. 예, 예.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아주 초비상 상태에 걸렸었습니다. 이제 한국무역협회 그 자료에 보면요. 원달러율이 10% 정도 절상이 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 물동량은 1.2%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보면은 운송,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률이 무려 4%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기 전자 같은 경우에도 3%포인트, 기계 장비는 2.8%포인트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출 물량이 많은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를 포함한 운수 장비, 전기전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과 수출 경쟁을 벌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저의 효과와 다시 또 싸워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 비중이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근 58% 되고요. 네. 기아 자동차는 65% 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호재 기업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해외 원자재 비중이 높은 철강이라든지 정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율 절상 효과와 맞물려가지고 제품 가격 하락 압력을 받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면 같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신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항공이라든지 해운, 자원개발 기업들 그리고 식료품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입들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내수 관련 기업들이 호재가 된다는 점은 이번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이제 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렇게 될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 주신 건데 증시 쪽은 어떨까요? 이제 11월 5일까지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좀 그 사이 반년간의 증시 움직임 예상 이게 궁금합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그 2017년에 되기 이전에 주가가 상당히 좀 조정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감세 정책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비슷하게 현재 진행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미국 증시에 보면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계속 경신하는 것은 옵션 물량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고요. ETF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뭐 비체계적 위험이라든지 체계적인 위험이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봄, 여름 사이에는 좀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본선을 앞두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때리기라든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틱톡에 대해서 이제 사용 매각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이제 법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상원을 통과해서 법안이 성립이 된다면 165일 안에 틱톡
틱톡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앱스토어의 서비스가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뭐 형식상 이유는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미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을 한다든지 특히 틱톡이 추천한 그 알고리즘에 들어가도록 그 유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조작된 그 평가나 이런 앱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면서 선거에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차단시키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대중국 규제라든지 이민 정책이 본선 앞두고서 계속 쏟아진다는 점에서 뭐 주시장이 마냥 장밋빛처럼 계속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변수가 많습니다.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월요일에 11일이죠. 전국인민자 대표회의 전인대가 이제 폐막이 됐습니다. 성장률 목표 5% 제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리를 일단 해주시죠. 네, 이제 미국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중국은 지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뭐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 엔진 자체가 좀 식고 있는데요. 여기에 GDP당 그 에너지 소비량을 2.5% 정도 감소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돈을 쏟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빚을 청산하는 데 우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완화 조치를 하더라도 투자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한 소비주도 성장을 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를 좀 3% 정도 유지하면서 1조 위엔의 초장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 쪽에 교체 수요로 소비를 계속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를 대신해서 세계 공장을 그러니까 하이테크 산업 단지로 지금 바꾸기 위한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그 사업도 지금 중국 정부가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안하고 기업들의 불만이 좀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삼양이라서 새로운 그 신제품 으로 전기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 전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공급량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앞으로 미래 산업이 양자 기술이라든지 상명공학으로 좀 발전시키고요. 디지털 경제의 대표적인 AI 플러스 알파라든지 자동차 반도체로 이제 돌파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그렇죠. 앞으로 이들 산업의 과잉 투자가 다시 중국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좀 이상한 게 5% 성장률을 발표했으면 거기 5% 어떻게 이룩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부양책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좀 빠져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를 부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요와 공급을 계속 창출시켜주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지를 않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 계획안들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고작 했다는 이야기가 배출가스 기준을 넘어선 낡은 차 1,600만 대를 이제 교체시켜주겠다. 그리고 그 사년도를 넘긴 2억 한 7천만 대의 가전제품과 관련해서는 교체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만 나올 뿐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은 중국의 그 재정적자 확대를 의식한 이야기는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달에 장기 국채 등급을 A1 그러니까 최고 등급에 비해서 5등급 정도가 떨어지는 상태를 앞으로 한 단계 더 낮출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재정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경 7천조 원 정도 되는 채무를 지금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곧 조만간에 중국에 대한 신용 등급이 A1에서 A2로 떨어지게 된다면 중국 정부의 체면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A2 국가들을 보면 아일랜드라든지 폴란드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중국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의 체면에 먹칠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그 전인된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인민들의 외압으로부터 견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고 버텨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외적인 그 체면 때문에 중국인들만 좀 고통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AI 산업 육성책도 나왔던 리창 총리가 인공지능 플러스 이니셔티브 이런 이름으로 AI 산업 육성책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정부는 10대 중점 정부 활동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AI 플러스 이니셔티브인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전체 인구, 노동 인구의 50%가 AI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제 문제는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예.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는 하나에 무려 가격이 3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그 수입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의 공급망 생태계에도 미국이 목줄을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AI 그 시스템 공급망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과학기술 예산을 올해 한 68조 원 가까이 들이고 정부의 그 구매 여력도 50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AI를 좀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AI 플러스 알파처럼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양자 기술, 핀테크, 암호 기술 같은 첨단 분야를 AI가 좀 접목시키겠다는 건데요. 예. 이제 문제는 중국이 이런 AI와 관련된 그 사업들을 하는 건 좋은데 미국처럼 프로듀서가 없다는 거죠. 리더격인 인재가 없고요. 또 비즈니스 디자이너라 해서 기획이라든지 입안을 담당하는 인재 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아키텍트라 그래서 설계 시스템을 담당하는 인재,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AI 엔지니어라고 해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 인재도 없고요. 또 UX 디자이너로 해서 시스템 유저용 디자인을 담당하는 인재도 인도나 미국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를 양극화되는 형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쪽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중소 그 AI와 관련 기업들은 인재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오르고 미국 규제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플러스 이니셔티브를 한다. 그 얘기인데 전인대는 뭐 주로 경제정책으로 많이 나왔고 이제 여러 가지들 제시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보니까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거 읽어보니까 공산당의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 국무원을 좀 이렇게 공산당 더 장악을 하는 그런 직속기관으로 놓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원은 우리나라 그 행정부와 같은 개념인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1982년에 그 덩샤오평이 국무원 조직법을 개정하면서 당이 경제 문제,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켜졌는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국가 행정 최고기관인 국무원이 공산당 지도를 받는 하부 조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정부의 모든 결정 권한, 특히 인민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도 당의 그 영향을 좀 받도록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의 이 떠받치는 핵심인 시진핑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주의 여기에 특색이 있는 시진핑의 사상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은 작년으로서 모든 것은 종지부 찍고 이제 역사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의 근무하는 사람이 7,7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7,700만 명. 만 명. 예.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성심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승진을 삼겠네요, 하고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은퇴를 하거나 예. 숙청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시진핑이 추구하는 서방과의 다른 경제 시스템 발전 모델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반간첩법이죠. 국가 기밀이나 안전 보장과 관련된 그 저축이 됐을 경우에는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국가 기밀 보호법이라 그래서 SNS 통해서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계 수치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자체도 이제 체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하게 여왕 개미가 다스리는 그야말로 개미 사회가 됐고 어떤 사람도 이제 공산당 뜻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1인 독재 체제가 완성이 됐고 이제 앞으로 시진핑은 영구 집권과 관련된 틀을 완전히 구축한 것으로 그러네요. 보여집니다.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혁명 때처럼 자유민주주의 색채를 갖고 있다든지 또한 그 진보적인 그 표현을 한다든지 그리고 중국 인민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반 그 문화적인 그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치안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상당한 그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부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통제가 강화되면 자율이 훼손이 되고 시장 경제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속도들이 더 가속이 됩니다.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판빙빙을 중심으로 한 영화인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2023년도에 남미를 통해서 미국에 미입국하는 중국인 숫자들이 한 10배 정도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뭐 역사적인 진리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통제가 강화될수록 사람, 사물, 돈들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경제의 역동성은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통제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중국 투자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예전만 못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원래 그리고 전인대 폐막할 때는 총리가 마지막 기자회견 가지고 이제 끝나는 게 관례였는데 30년 동안.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리창 총리는 이거 못했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과거 역대 총리들 같은 경우에는 폐막일날 저는 역사에 남을 만한 명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시진핑 국가 총서기가 정치 권력을 그 충전할 수 있는 그 리창 총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여기에 그 깔린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네. 2인자의 그 주요 행선이라든지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1인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그 리창 총리가 그 위상이 추락이 됐는데 여기에서 자신의 그 개성이라든지 지성, 인간미를 보여줬을 경우에는 정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시진핑으로부터는 아무래도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이런 기회를 싹 잘라버리자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건강 이상설에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영구 집권은 했는데 문제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 기간 동안에 자신의 그 테이블에 사진을 보시면은 컵이 2개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는 생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한약이 들어가 있는 특별 조제된 그 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강장제 같은 예, 거. 강장제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지금 화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컵이 이제 되게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인대 주요 행사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사전 행사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사상이라든지 의견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2인자를 좀 물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진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쉬자진 안에서도 리창을 중심으로 한 절강파 대신 최근에 그 들어와서는 상무위원 차이치라든지 예. 공안국장이라서
중국의 사실상 실세인데 왕샤홍 그리고 부총리 허리퐁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의심많은 시진핑으로부터 견제를 좀 받고 있는데요. 한때 그 충복이고 신복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인수 분해된 상태고 이 때문에 이 형식상 2인자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인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출산율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중국은 원래 이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이게 걱정이 돼갖고 1가구 1자녀를 했다가 사실 그 폐지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폐지하고 폐지했는데도 사실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뭐 이런 건데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9년 연속 그 결혼이 감소하고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혼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보석을 주기 때문에 중국이 모든 그 금과 관련된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이유고요. 또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대학교를 마치거나 대학원을 졸업해서 외자 기업에 다니는 여성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그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어떨 경우는 5억 원도 줘야 되고. 남자가 지참금을 신부 측에 줘야 예. 되는. 그리고 아파트 키뿐만 아니라 자동차 키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받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모두 일자리를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 외동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또 부양시켜야 되고요. 또 결혼하면은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예. 보통 공립학교만 보내더라도 17살까지 무료 교육비만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중국 GDP로 봤을 그렇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상당한 부분이고요. 금액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결혼과 관련된 그 비율 그리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중국의 그 디프레션을 압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결혼 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자는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국도 뭐 말씀 들어보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출산율 아무래도- 높이기 위해서는. 근데 사회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또 여성에 대한 배려도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이런 문제들이 하더라도 여성 입장에서는 1년, 2년 육아에 전념하고 출산하다 보면 경력 단절이 되고 사회로부터의 떨어지고 또 재교육받는 기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공통의 고민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 언박싱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